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참사 때도 봤습니다만 북아프리카 모로코를 뒤흔든 강도 높은 지진 역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진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만 2,000명이 넘었습니다. 더욱이 매몰된 실종자가 부지기수고 부상자 중에도 중상자가 많아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먼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혼비백산을 대피하는 사람들 위로 또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도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바닥이 막 떨림이 막 느껴졌고요. 아이들 놀라는 비명 소리와 함께 어른들 소리들 나서 이때 일어나게 됐고. 현지 시간 8일 밤 모로코 남서부를 강타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최소 2,012명이 숨지고 2,05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가족과 집을 잃었고 여진 공포로 이틀째 밖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옛시가지 메디나의 모스크와 성벽도 부서졌습니다. 주민들과 군까지 동원돼 구조 작업이 시작됐지만 부상자 중 중상자가 1,404명이나 되는 데다 상당수 피해 지역이 산간마을이라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한인 360여 명의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고 유네스코 총회 참석차 마라케시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내주 귀국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약돼 있던 대로 관리정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죠. 모로코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외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48시간이 구조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규모 6.8의 강진은 120년 만에 모로코를 강타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큰 지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피해가 큰 이유는 역시 평소 대비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한 모로코에 국제사회의 지원 의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정린 기자입니다. 이번 강진의 진앙은 북위 31.11도, 서경 8.44도로 오우카이 메드네 인근 아틀라스 산맥 지역입니다.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흔치 않은 곳이어서 평소 대비에 소홀했고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진원의 깊이도 18.5km로 비교적 얕아 지표 충격은 더 컸습니다. صافي كنسمعوا الحجر كيتلاحوا والغواط والناس صافي ما عارفين باقي باش تبدينا قلنا هذا الشيء غدا يوم القيامه هذا الشيء. 국경을 접한 알제리는 물론 바다 건너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이 대거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심야에 발생한 점도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Nothing bigger than 6.0 within 500 kilometers of this since at least 1900. Many of the buildings in the area are quite old and certainly haven't been constructed to modern seismic resilience standards. 우리 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지원 의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7개월 전 5만 명이 넘는 지진 사망자가 발생한 튀르키예도 지원을 약속했고 모로코와 국교를 단절한 알제리는 폐쇄했던 자국 영공을 개방해 인도적 지원 목적의 비행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제안에 모하메드 6세 국왕의 대응이 너무 늦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뉴욕타임스는 국왕은 지진 발생 이후 12시간 동안 참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어젯밤 국회로 돌아갔고 오늘도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검찰이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며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과정과 이후 일정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의 입장이 너무 다릅니다. 여당은 단식을 빌미로 한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검찰청사에서 나옵니다. 어제 오전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시작한 지 11시간 만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물증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범죄를 조작해 정적을 제거하는 악습은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를 조작해 보겠다는 이 정치검찰의 연민을 느낍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의 10일 재소환 방침에 대해 협의되지 않았다고 했고 이 대표가 추가 소환일을 12일로 요구했다는 검찰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11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는데 이제 꿈에 봐서 고기 굽는 꿈을 꿨어. 부쩍 기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식 거두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당은 이 대표 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이름을 또다시 공개했습니다. 설령 백차 조사를 벌인다고 한들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빌미로 조사를 중단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8시간 만에 제멋대로 조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사실상 수사방해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당당한 조사를 호언장담하더니 꼼수 조사로 마무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검찰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억지를 부리며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추가 소환일을 12일로 요구하지도 않았고 협의도 없었다고 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진술 조서에 서명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퇴실해 12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11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간 뒤 검찰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조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 건강 등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사를 했지만 이 대표는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진술서로 가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질문과 무관한 반복적이고 장황한 답변, 말꼬리 잡기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8시간 조사를 받은 뒤 2시간가량 진술조서를 열람했는데 자기 진술 가운데 빠진 게 있다며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30여 페이지, 약 한 40페이지 정도 봤을까요? 취지가 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누락된 진술을 알려주면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그만하자며 그대로 퇴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대표 측이 검찰 조사와 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고 일부러 조서 서명을 거부한 게 아니냐는 입장이 나옵니다. 서명이 없으면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12일 이 대표를 한 번 더 불러서 조사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일가족 3명이 창문 밖으로 떨어져 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숨지고 어린 아들은 크게 다쳤습니다. 불길에 피해 베란다에 매달렸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다른 창문에서도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에는 4살 아이와 아버지인 40대 남성, 외할머니인 50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집안의 난부를 피하기 위해 베란다로 대피했다 결국 7층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외할머니와 아버지는 목숨을 잃었고 아버지 품에 있던 아이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자분이 먼저 뛰어내리고 애 보듬고 옆에 일이 된 거 그거 잡고 있다가 애 보듬고 뛰어내렸다. 소방당국이 신고 9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가족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아이 어머니는 화재 발생 당시 인근 과일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3년 전에 이사온 가족들이 주변에 친절을 베풀 만큼 착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과일 팔다 남으면은 뒷노랑에 어르신들 먹으라고 갖다 줘. 쓰레기 버리고 가면은 지가 버리다가 그만 지 버리는데 그대 뿌라는 게라.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관 쪽 작은 방에서 불길이 시작해 대피를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중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해외 거점을 두고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나 향신료에 필로폰을 교묘히 숨겨서 밀반입했는데 압수한 것만 6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젊은 남성을 차 조수석으로 안내합니다. 잠시 뒤 조수석에 탔던 남성이 뭔가를 들고 나오고 이를 다시 가방에 넣은 뒤 인사하고 사라집니다. 동대구역 공영 주차장에서 해외 수입 마약을 거래하는 현장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6월까지 중국과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등 해외 거주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등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각종 헬스 보충제와 향신료 등을 수입하는 척 필로폰과 대마초 등을 숨겨 들여왔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18.7kg, 시가 623억 원어치로 62만 명이 동시 투약할 양입니다. 적발된 마약상들은 국내 체류 경험이 있거나 교도소 수감 중 만난 사이로 최근 급증하는 한국 마약 시장을 노리고 범죄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로지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해외 여러 조직이 연계한 것은 과거에는 좀 보기 드문 양상입니다. 경찰은 마약 유통 총책과 조직원 등 74명을 송치하고 신병이 확보된 캄보디아 조직 총책을 송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오늘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그런데 국내 상황은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의 팬데믹을 지난 뒤 경제적, 정서적인 후유증이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특히 최근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교사들이 잇따르면서 전문적인 치료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의 한 초교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앞입니다. 근조 화환이 늘어선 가운데 고인을 보호하지 못한 학교 측에 항의하는 문구도 보입니다. 지난 7월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생을 마감한 이후 벌써 5번째 전해진 교사의 자살 상황입니다.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특별히 좀 지원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상반기 전체적으로도 자살 사망자는 6,936명으로 지난해보다 9%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일상 회복 과정에서 청소년과 중장년층 중심의 취약계층이 경제적,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근 교사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최근 교사 3,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63%가 우울 증상을 보였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비율도 일반인보다 최대 5배 이상 높았습니다. 고위험군을 전문가한테 빨리 의뢰하는 식의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빨리 발견해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부는 2학기부터 희망교사에 대해 마음 건강 진단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면서 20대들의 데이트 문화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데이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카페나 식당을 무료로 즐긴 후에 SNS에 후기를 올려주는 이른바 데이트 협찬이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게만 작성하는 허위 후기 문제도 있고 반대로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만큼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진 젊은 세대의 세태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박한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탈출 카페는 젊은 층의 인기지만 2명 입장권이 4만 원에서 5만 원대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블로그나 SNS에 이용 후기를 남기면 무료 체험이 가능한 데가 곳곳에 있습니다. 방탈출 비용도 보고 완전 놀랐었는데 대학생들한테도 부담 비용이 많이 적어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 신장기업 식당에는 무료 이용권을 주면 후기를 써주겠다는 지원자가 줄을 섰습니다. 100팀 모집하고 있는데 주에 한 5팀씩은 연락을 오고 있어요. 지갑이 얇아진 청년 세대 사이에 이른바 데이트 협찬이 성행하면서 후기 작성 블로그는 지난해에만 200만 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블로그 같은 걸로 생활비 많이 아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업주들도 판촉 차원에서 무료 이용권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데 리뷰 보고도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일부 연인은 업장 무료 이용 실속은 챙기면서 후기 작성은 제대로 안 해 눈살도 찌푸리게 합니다. 밥 먹으러 왔나 싶은 식사만 좀 하고 사진이나 이런 리뷰도 좀 성실하게 안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죠. 팍팍한 경제 사정으로 얇아진 지갑에 젊은 층 데이트 백태도 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북한이 어제 공개한 열병식 영상에서 가장 주목을 끈 건 주석단 특별석 김정은 위원장 옆에 딸 김주애가 앉았다는 겁니다. 지난 2월 부인 리설주와 함께 귀빈석에 앉았던 것과 비교되는 장면이죠. 이 김주애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곳곳에 포착됐습니다. 고희동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주석단 특별석에 오르자 주민들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집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공화국 창건 75돌 병축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주애는 김정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열병식을 지켜봤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인민군 창건일 건국절 열병식 때 리설주 당 간부들과 함께 주석단 귀빈석에 앉았던 것과는 위상이 달라진 겁니다. 오성 장군에 해당하는 북한군 최고 계급의 박정천 군정지도부장이 김주애 옆에서 무릎을 꿇고 경례를 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북한 고위층이 김정은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김주애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김주애가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앞에서는 다 그 무릎을 꿇을 정도의 권위가 있다라는 북한 특유의 그런 현상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고. 퍼스트레이디 리설주는 이날 불참해 백두혈통 김주애의 전면 등장을 더 부각시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주애를 존경하는 자제분이라고 칭했는데 본격적인 4대 세습 준비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병식에는 류거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대표단이 참석했고 러시아 군 협주단은 동평양 대극장에서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축하 공연을 열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이 오늘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 행사입니다.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은 없지만 열차 이동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일 새벽엔 출발해야 합니다. 동선 노출에 따른 회담 장소 변경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이채림 기자가 전해드리고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정권 수립일에 축전을 보내고 양국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의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 하지만 이틀 전 열병식엔 별도의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는데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푸틴 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는 12일쯤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언론은 러시아 관계자를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11일쯤 전용 열차로 출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이례적으로 양국 간 정상회담 진행 상황을 공개한 만큼 장소나 일정을 변경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너무 많은 시선이 북러 간의 정상 만남에 꽂혀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 인근 지역, 다른 지역에서 전격적으로 회담을 성사시켜서 우리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심야에 이동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블라디보스토크 외에 북한에서 열차 이동이 가능한 하바롭스크 등 다른 도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참석 당시 김정은은 전용 열차로 이동하며 비행기 3대도 함께 띄워 이동 경로를 위장한 전례가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린다면 양측이 서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국 고려대 통일 외교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시고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저희가 리포트에서 12일입니다. 모레거든요. 그러니까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열차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출발 움직임이 포착될 만도 한데 혹시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가 블라디보스톡의 지인들 또 동방대학에 있는 교수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야말로 뭐 정중동 조용하다고 합니다. 물론 뭐 경호상 문제 때문에 조용한 것이 오히려 회담을 위한 예비 조치일 수 있는데 일단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12일 개최설은 다소 조금 과거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도 사전에 확인은 안 해줬습니다만은 이번과 다른 점은 이번에는 미국 정보당국에서 상세한 시나리오를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이제 경고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의 엄중한 사태 때 북러 정상이 만나서 할 얘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사전 견제 조치를 함에 따라서 푸틴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 이목 속에서 동방경제포럼 12일 회담을 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다라는 관측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하바롭스크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시간을 조금 12일 이후로 미루는 다양한 가능성을 북러 간에 조정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안 타고 열차를 타니까 하여튼 내일 정도의 움직임이 없으면은 12일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동방경제포럼이 오늘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일 날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내일 늦어도 오후까지는 20시간 정도 1200km를 달려야 하기 때문에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미국 측이나 일본 측에서 이 위성 정보를 통해서 열차가 움직이면 아마 이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이거 하늘에서 다 보고 있는데 출발하는 것이 너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일정 변경에 관해서 상당히 검토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얘기 조금 더 이어가면은 미국 정부에서 아무래도 뉴욕타임즈의 정보를 좀 줬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동향을 매우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메시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정전이 돼야 되는데 만약 북러 군사협력으로 인해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인 포탄과 로켓이 들어가서 전쟁이 격화된다면 이건 새로운 차원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고 메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뉴욕타임즈 기사가 한 면에 나올 정도로 세부적인 일정까지 거론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북러 간의 어떤 통화 교신 내용을 미국이 사전에 감지를 하고 예비 경고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두 정상이 움직이는 거에 관해서 양측이 다소간에 지금 고민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다소 섬뜩하기도 할 그런 보도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만남이 이제 성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만나게 된다면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양측 간의 무기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당연하겠습니다. 7월 27일 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 무기 전시회를 찾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뭐 세일즈를 하고 있고 세르게이 장관은 쇼핑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무기 거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상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식량과 원유, 에너지, 그다음에 정찰 위성 2번 실패했는데 이를 보완할 기술을 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핵 잠수함의 기술 이전 등 얻어야 할 것이 많죠. 반면 러시아는 지금 구형 무기가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포는 있는데 포탄이 없는 격이죠. 이 수백만 불의 포탄과 로켓이 있는 곳은 평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이 만나서 윈윈해야 되는데 이거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위반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좌시할 수 없고 양측은 이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부담이 조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비 선발대 20여 명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어디까지 협력할 것인가에 관해서 사전 조율은 되고 있는데 정상 간의 만남이 있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관해서 아직도 조금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북한이 중국과 조금 더 가까웠던 거는 뭐 기정사실이었고, 근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밀착을 하는 게 그야말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북러 밀월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예. 없는데 중국은 미국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만이 그 드론 자폭무기 공장을 러시아에 건설해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군사협력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 유엔 대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살 길을 모색하고 러시아는 지금 재래식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북한과의 긴밀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관계는 맞아떨어졌지만 미국의 경고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양측이 조금 지금 관망 내지는 뭐 조율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파란 하늘만큼은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명량대첩 축제가 열린 울돌목엔 가을바람을 만끽하는 나들이객들이 몰렸고 한강다리 밑 그늘에서는 독서를 즐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주말 풍경은 박건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진도대교 사이를 흐르는 바다가 소용돌이로 출렁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13척의 전함으로 외선 133척을 무찌른 울돌목입니다. 치는 바람 모습이 보이니까 좀 신기한 느낌이 든 것 같고 이런 지형을 어떻게 찾았는지 궁금해지게 됐습니다. 나들이객들은 바다로 이어지는 투명한 바닥을 걸으며 바다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가을 바람을 느낍니다. 약간 파도를 걷는 듯한 느낌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딱 시원해지고 가을로 가는 계단이라고 생각해요. 강강술래 경연대회를 보면서 모처럼 여유로운 주말도 보냅니다. 팀마다 다 특색이 있어서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영상에 담고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더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수교 밑 그늘에 시민들이 쿠션을 깔고 앉았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배경으로 책을 읽으니 시원함은 배가 됩니다. 다리 밑에 있어서 시원하긴 한데 다리 밖에 나가면 좀 덥고요. 근데 이제 가을이 온다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내일과 모레 최고 기온도 오늘과 비슷한 30도 안팎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덧 가을이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경쟁률이 껑충 뛰는 등 분양시장에 활기가 도는 것 같았지만 건설사들은 고금리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착공이나 인허가 물량도 급감했습니다. 이대로면 2, 3년 뒤 공급 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공급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데 어떤 방안들이 오가는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과천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수주전에 뛰어들었던 한 건설사는 최근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시멘트와 철근 등 원자재값 상승에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늘자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건설 현장 곳곳에선 민간 공급이 막혔고 철근 누락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부 개혁에 들어가면서 공공부문도 발목이 잡힌 상황. 실제로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 2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넘게 줄었고 인허가 물량도 3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에서 3년 뒤, 인허가 이후 3에서 5년 뒤 공급되는 만큼 조만간 공급 대란으로 집값이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지금 상황을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국토부는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만기 연장 등을 통한 금융 지원과 인허가 등 공급과 관련한 비금융적 지원으로 나눠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오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공공은 토지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그런 부분들은 민간이 하는 그런 구조가 좀 더 확장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또 건설투자산업 PF 부실화를 막기 위해 민관합동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다시 부활시켜 재가동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동결했지만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각하고 국제유가도 급등하고 있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오르고 있는 물가가 부담입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한국전력의 총 부채는 201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첫 2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자 부담만 한 달에 약 2천억 원에 달해 그 자체로 적자 폭이 큰데 설상가상 악재가 겹쳤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선을 돌파한 겁니다. 유가 상승은 원가 상승 부담을 일으켜 전기요금 인상 압력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4분기 전기요금 발표를 앞두고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4분기는 겨울철 난방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지난달 물가도 3%대로 다시 오른 상황이라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전체 발행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올해 추가 손실로 내년 한전체 발행 한도마저 줄어들면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 투입을 좀 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정상화와 물가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서운 기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새 무려 1조 원이 넘는 상장 주식을 쏟아냈는데요. 어떤 요인들이 외국인들을 몰아냈는지 오늘은 송우빈 기자가 위축돼가는 우리 증시 상황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주유소 가기가 두렵다는 한 트럭 운전사. 계량판의 숫자가 속절없이 올라갑니다. I put 215 gallons in at $5.09 a gallon. Cost me $1,086. 대표적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연말까지 석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10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대로 치솟았습니다. 세 자릿수를 눈앞에 둔 국제유가는 미국 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이는 다시 연준의 추가 긴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They are making progress in terms of wages outstripping inflation, but they're not all the way out of the hole yet.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수출의 버팀목인 중국의 경제 둔화까지 그늘을 들이우는 상황. 国内经济恢复也面临需求不足、结构性与周期性问题交织等制约。 가뜩이나 1%대 저성장에 허덕이는 국내 경기에 대외 악재까지 겹쳐 증시에 직격탄을 날리자 불안해진 외국인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이 된 국내 상장 주식을 대거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빠져나간 순매도액만 1조 1,790억 원.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은 26%로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외 악재가 터질 때마다 우리 원화 가치와 증시는 풍파를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휘청이는 형국인데 전문가들은 불안한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경기 불안 이런 요소들이 해소되어야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다시 이제 유입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소 연말까지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을까. 다만 미국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다시 돌아올 거란 기대감도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인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3조 원이 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기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는 3차례 만났습니다. 뉴델리에서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발과 슬리퍼 차림으로 간디 추모공원에 들어선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헌화합니다. 우리의 국립현충원과 같은 곳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는 헌화 뒤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후엔 별도 한일 정상회담도 20분간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화 행사 전 대기실에서 중국 리창 총리를 만나 올해 안에 다시 볼 수 있길 바란다며 시진핑 주석에게 안부를 전했습니다. 곧이어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내년 3억 달러, 중장기적으로 20억 달러 넘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쟁 피해 복구나 건설 장비 도입과 같은 긴급 지원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유상차관으로 재건 사업까지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낸 우리의 경험을 살려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의 참여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날 회의장과 만찬장에서 세 차례 만난 한미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를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순간이라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시간도 보냈는데 귀갓길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가자며 농담도 건넸습니다. 90분 동안 진행된 정상 만찬에선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는데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체계가 세 나라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라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삼국 협력을 이끌어낸 주역이라고 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는 윤 대통령은 오늘 밤 귀국길에 오릅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을 마무리한 뒤 개각 단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각 대상은 국방부와 문화체육부 등 두세 개 부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유혜림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개각 대상엔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검증은 다 마쳤고 대통령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라며 순방 귀국 후 개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인촌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특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을 지내 업무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초선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의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지난 7월 리투아니아 폴란드 순방에 동행한 바 있습니다. 잼버리 부실 준비 책임론이 불거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론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올랐는데 김 전 위원은 복수의 자리에 거론되고 있어 이번 개각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환상의 트리오입니다.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전 고검장, 민주당 최강욱 의원. 문재인 정부에서 이른바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인데 최근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6일이죠.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사회를 봤고요. 그리고 깜짝 게스트가 등장했는데 바로 이성윤 전 고검장이었습니다. 이성윤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에 이어서 법무부 검찰국장, 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했던 인물이기도 했죠.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데 이 전 고검장이 조 전 장관을 향해서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라고 추켜 세운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혹평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간 부대끼고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윤석열 사단이 마치 전두환의 하나에 비교될 정도로. 이성윤 전 고검장은 현직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됩니까? 네. 현재 이성윤 전 고검장은 법무연수원의 연구원으로 지금 있습니다. 네, 검사 윤리 강령에 따르면 이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법무부도 정치 행사에 현직 검사가 참여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에 넘긴 범죄의 혐의자와 관련된 행사
행사에 이 현직 검사가 참석해서 추켜 세우는 듯한 발언을 한 거는 상당히 부적절했다라는 비판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최강욱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 고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출판기념회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난 6일에 열렸지 않습니까? 예. 지난 6일에 이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고검장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 조사를 통보한 날입니다. 이 전 고검장은 즉시 SNS에 모렴치를 넘어 구역질이 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후 출판기념회에 참석해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겁니다. 사회를 본 최강욱 의원은 조 전 장관과 관계가 깊죠? 네, 그렇죠. 최 의원은요, 그 조국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내년 총선 출마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과 이성윤 전 고검장은요, 수도권이나 호남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조국 전 장관은 불과 2달 전에도 다른 책으로 북 콘서트를 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행보를 총선 준비로 보는 시각이 많죠. 다만 그 이 전 고검장의 경우에는 재판과 함께 아까 얘기했다시피 감찰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이 퇴직 자체가 지금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환상의 트리오에 대한 느낌표는 불법과 개혁은 구분해야 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조국, 최강욱, 이성윤 세 사람은 그 모두 자신들이 검찰 개혁을 주도해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셋이서 뭐 이렇게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을 또 보여주는 거 아닐까 싶은데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이들의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및 수사 무마, 사무소 위조로 검찰 개혁과는 무관한 위법 행위들입니다. 이 범죄 혐의를 이 개혁을 추진한 공인양 덧칠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유튜버가 점령한 국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을 시작한 이후에 이 대표를 지지하는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그 반대쪽 그 유튜버들도 몰리고 있다고 하던데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문제는 이들이 이 과격한 언행으로 충돌을 빚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틀 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행사를 연 바가 있습니다.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위축된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과 극우 성향의 유튜버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죠. 나 쟤네들이 친구야. 빨리 가요. 가. 야, 냄새 나니까 빨리 가. 근데 국회에서 이런 소란이 처음은 아니죠? 네, 앞서 지난 7일엔요, 이 방글라데시와 네팔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그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 바자회에서는 뭐 견과류나 과자 같은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를 했는데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몰려오면서 한때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이 대표 단식장 근처에서 먹거리 행사가 열린 곳에 강한 불만을 표한 건데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전태일 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였습니다. 이 대표 팬카페에는 박 의원을 향해서 후한무치하다, 짐승만도 못하다는 글이 올라왔고요. 이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항의 전화로 업무가 마비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가 단식을 하는데 그 유튜버들이 왜 이렇게 몰리는 겁니까? 그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난주죠.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단 하루만 빼고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튜버들이 이 국회 안으로 더 몰려온 측면이 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뭐 규정상 국회 안에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어 있지만요. 유튜버들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유튜버가 점령한 국회에 대한 느낌표는 정치 실종의 씁쓸한 단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최근 정치권을 보면 협치가 사라졌다는 표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치 전선만이 두드러지고 있죠. 지난주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민주당 소속인 김영주 부의장이 최악이라고 표현한 건 비단 대정부 질문만을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여야가 의회라는 공간을 통해 선의의 정책 대결을 벌인다면 유튜버들이 국회를 점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네,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약체 키르기스탄에 1대0 진땀승을 거뒀습니다. 첫 승은 반갑지만 경기력에는 의문부호가 여전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카타르전 충격패를 만회하려는 듯 대표팀은 시작부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전반 3분, 정상빈이 오른쪽 측면에서 빠른 크로스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자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홍윤상이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이후 김신진의 오른발 슛, 조위재의 재빠른 슈팅은 위협적이었지만 여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1대0 승리. 전반적인 경기력은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만족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번 경기보다는 좀 더 좋은 내용과 그리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비디오 분석과 그런 걸 토대로 3차전에도 올림픽 진출이 걸린 만큼 열심히 잘 준비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의 미숙함은 대표팀의 여전한 고민입니다. 상대가 순간적으로 강한 압박으로 나설 때마다 공격의 맥이 끊기거나 역습을 당하는 장면은 오는 12일 미얀마와의 3차전에선 반복되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대표팀은 미얀마와 비기기만 해도 조 1위로 23세 이하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하지만 황선홍호는 불안한 시선을 떨쳐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앞서 카타르, 키르기스스탄전에서 보여준 아쉬운 경기력으로는 아시아컵 3위 이내에게만 주어지는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가을을 알리는 노란 코스모스가 활짝 핀 모습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이 선선해서 계절이 바뀐 걸 실감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낮에는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평년 기온을 웃돌았고요. 내일도 낮 동안에는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제주 동부와 산지로는 내일 오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경기 동부와 강원 산지, 남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지날 텐데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지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이 23도, 대전은 2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과 광주가 30도, 청주,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0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